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자전거 타는 거에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배울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자전거 페달을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 배울 때는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순간 바로 고꾸라집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경험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모든 시작을 하려면요, 일단 밟으셔야 돼요. 일단 페달을 밟으셔야, 어떻게 앞으로 나가봐야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걸 두려워해서는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페달을 밟는 거. 거기서 자신의 속도를 내는 것.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겠지만 그래도 페달을 밟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페달을 밟으셔야 합니다. 힘내시고요. 밟으십시다. 달려갑시다.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인데요. 뭐 늘 이야기지만 한능검에서 경제와 사회는 정치와 문화에 비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복습한다,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미 제가 정치 파트 설명하면서 간간히 쓱쓱쓱 비벼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조권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네. 고대의 노급과 관료전이 있다면 고려시대에는 전시과가 있다. 뭐 앞에 태조 왕건 때 역분전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미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복습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준 것, 역분전, 태조 왕건 때 논공행상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광종의 숙청 속에서 호족들을 날리는 거야. 평평평평 날리면서 그 빈자리에다가 이제 관료들을 꽂아 넣게 되겠죠. 그럼 그 관료들에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책임진 게 바로 처음으로 정한 전식과, 경종 때 처음으로 정한 시정전식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정전식과의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연금처럼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시정전식과에 좀 독특한 어떤 그 용어가 하나 들어옵니다. 뭐냐면 인품이라는 게 고려가 되고 있어요. 인품. 이 인품이라고 하는 고려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 역분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의 인품이 참 훌륭하십니다. 네, 맞죠? 근데 그런 인품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이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데, 토지와 임야를 나누어 주는데, 이게 서열에 딱 맞춰가지고 또 나눠주다 보면 요 밑쪽에 있는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이 집안이 개국 공신 집안이야. 그러면 여전히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냐는 거지. 그래도 개국 공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가문의 그 품격이 있지. 요거를 좀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올려주는 거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역분전에서 전식과로 완전히 지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 어떤 그 가문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 것, 이게 이제 시정전식과라는 얘기죠. 이게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개정전식과로 와요. 이제 개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개정판. 한번 전식과를 개정한 거야. 목종 때인데, 목종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배웠죠. 강조의 변. 네. 그 2차 거란 침입했을 때 왜 강조의 변, 그 다음이 그 양규,
양귀의 활약, 그 다음에 이 현종의 나주 피신 있었잖아요. 이 강조의 변 때 결국은 이제 패하게 되고 강조가 세운 왕이 이제 현종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네, 그런 인물인데 이 개정연식과를 보면요. 드디어 인품이 없어져요. 자, 이제는 정말 그 전현직의 그 과, 그 품,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지급하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정상적이죠. 이런 모습들이요. 그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가. 문종 때가 되면 경은 뭐냐면 다시 경자야. 다시 고쳐서 정한 전식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전현직부터 쭉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퇴직했어. 퇴직했는데 나 월급 받잖아. 그럼 새로 들어온 관리들이 받을 토지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반납을 해야 그 토지를 또 새로 들어온 관리가 받을 텐데, 이게 누적되면서 점점 토지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종 때가 되면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 토지를 지급한다는 모든 의미는 모두 다 수조권이다 라는 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수조권에 기반한 토지 제도가 역분전에서 전식과 제도로 바뀌는 그 모습들, 이게 고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 똑같아요. 예, 조선시대 맨 처음에 이제 과전법 시행되었다가 나중에 그 직전법으로 오거든요. 과전법이 전현직인데 똑같이 토지 부족 때문에 나중에 세조 때가 되면 현직에게만 주는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 용어만 좀 다를 뿐이야. 초창기에는 전직이 나라 처음 세웠으니까 그 공을 세운 집안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직 주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토지 부족 현상 벌어지면 어떻게 현직밖에 줄 수 없잖아. 일반적인 모습이지. 그게 다만 그 시대의 용어로 좀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네. 역사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그 고대 정전이 있다 그랬는데, 자, 이제 고려시대 이제 민전, 백성들의 토지란 얘기예요.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취제도, 세금을 걷는 제도. 자, 세금을 걷는 제도 고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마을에 얼마만큼 토지가 있고 이 마을에 얼마만큼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기준을 적는 문서, 그 문서를 뭐라고 한다? 민정문서. 민정문서. 네, 민정문서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몰라요. 네, 왜냐면 민정, 제가 너무나도 러블리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여보. 그 함부로 여보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민정, 스윗한 이름으로 민정문서. 나 잘했어? 네, 여러분들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민정, 문서. 자, 어쨌든 고대 민정문서. 네, 이렇게 얼굴 빨개지지? 네, 귀가 이렇게 빨개지네. 네, 왜 그 서원경, 청주 거기서 만들어진 민정문서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토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 고려시대로 오면서 이게 좀 분화가 돼요. 예, 문서가 분화가 됩니다. 두 개로 나뉩니다. 토지 따로, 사람 따로. 예. 왜냐면 토지에서는 조세를 거둬야 되고 사람한테는 노동력을 지금 징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책 하나로 하긴 좀 어려웠던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토지를 적은 문서를 양안이라고 합니다. 양안. 이건 이제 토지세를 거둘 수 있고요. 또 이제 특산물도 거둘 수 있겠죠. 그 땅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있으니까 이게 조세와 공납과 관련된 게 양안이겠고. 그 다음에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안이 있고 호적이 있는 거야. 민정문서가 네, 문서가 이렇게 나뉜 거죠. 이렇게 나뉜 거죠. 그래서 호적. 미안해. 글씨를 너무 흘렸었다. 이거 그러면 안 돼. 예쁘게 써야 돼. 민정. 네, 문서. 자, 그래서 호적은 네, 그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군대를 간다든지 그런데 또 이제 동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 그래서 양안과 호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공부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수취제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려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까? 자, 먼저 갑니다. 자, 농업입니다. 자, 농업은요, 논에서는요, 이양법, 네, 이양법을 주로 시행했습니다. 자, 이양법이 뭐냐면요, 이양법은요,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모내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잖아요. 왜 모판에다가 따로 심었다가 한 5월쯤 되나? 이제 논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고 옮겨 심는 거. 이거 이양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조선 후기를 가서고요. 고려시대 후기가 되면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양법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직파법이 유행해요. 예, 직파법. 이 직파법은 뭐냐면 직접 파종하는 거예요. 직접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이렇게. 이양법은 이게 줄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모습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이양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을 키우는 방법, 농서가 있는데요. 그 농서의 대표적인 농서는 농상집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 세종 때 농사직설,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 원나라, 이암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들여왔던 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이 아니야. 이 세종 때 농사직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 풍토에 맞지 않아요. 이거 원나라 농서니까 우리 땅 기후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경험에 맞는 책을 만들라 라고 해서 세종이 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농사직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밭은요, 윤작법, 뭐 2년 3작, 네, 뭐 이렇게 특히 콩이 이게 그 땅을 굉장히 거름지게 만들어준대요. 예,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콩을 심어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돋궈주는 그런 역할들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게 목화죠, 목화죠. 문익점, 너무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문익점. 네, 문익점이 목화씨를 부뚜껑에 몰래 숨겨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뭐 부뚜껑에 이렇게 문익점을 무슨 밀수꾼으로 이렇게 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당시에 과연 이 이게 과연 원나라에서 가져올 수 없었던,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물건이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고 와서도, 사실은 그 이전에도 누군가 가져왔을 거예요. 예. 가지고 와서도 중요한 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건데, 문익점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와서 심었지만 다 죽어요. 예. 오직 한 그루, 그 한 그루가 살아남습니다. 야,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이게 살아남으면서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내가 얘기했잖아.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 풍토가 다른 곳에서 그냥 아무나 씨앗이 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이 문익점이 그냥 몰래 들여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앗을 키워가지고 성공시켰고 보급시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봐요.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이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옷을 입으면 삼배옷을 입었어요. 삼배옷. 그 식물에서 나오는 삼.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든 건데, 네. 아주 그냥, 왜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에 가시면 왜 약간의 그 누런 이렇게 그 상복 있잖아요. 옛날 전통적 상복. 그게 삼배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이 뿡뿡뿡뿡 뚫려 있어요. 여름엔 좀 시원할 것 같아. 겨울에는 어떻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겨울 되면 그냥 바람이 그냥 막, 물론 그 안에다 뭐 이렇게 뭐 가죽옷도 좀 받쳐 있고 그러겠지만, 보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옷이 삼배옷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난 더군다나 속옷 말이야, 속옷.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속옷, 네,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100%? 뭐 100% 나일론이야?
나일론 속옷 뭐지? 100% 면 이렇게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옷 어때요? 부드럽죠. 그죠? 부드럽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그 면 제품 입기 전에 삼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와,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거칠고 물론 이제 또 그 거칠한 거에 적응이 됐겠지만 그 거친 것을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되게 추운 것을 따뜻함으로 진짜 이거는 삶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 문익점이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이 목화를 어떻게든 재배해 내려고 했던 모습들 이거야말로 정말 백성들을 위한 마음 아니었을까. 어떻게든 삼배옷 입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부드러움과 그 따뜻함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의 마음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것, 이런 인생이라면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익점을 그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밀수꾼 막 이런 의미로 제발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농업에서 이 고려 시대 때 문익점 너무너무 유명하신 그런 분이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활동입니다. 상업활동인데요. 자, 먼저 국제무역항으로 유명한 곳은 병란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항이 어디가 유명했냐면 울산이 유명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왜? 경주와 가까우니까. 똑같아요. 이 병란도도 예성강 어구, 즉 이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은 대부분 사치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 그러니까 이 당시엔 개경이 되겠죠. 그 개경과 가까운 곳이 국제무역항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무역항이 있고요. 예성강. 이규보가 이 예성강 거기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거의 배들이 거의 그냥 주차장처럼 서 있습니다. 주차장처럼. 얼마나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 주차장처럼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시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 당시 고려라고 하는 이름, 이 당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외국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 우리가 코리아라고 불렀던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때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불려졌기 때문에 코리아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노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역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어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지금은 이제 영어 회화집 이거 유명한데 이 당시에는 중국 회화집 이런 게 또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화폐.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제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면 요거 병란도 잘 나오고요. 요거 화폐 잘 나옵니다. 고려 시대 때 화폐 중에서는요, 그 활구라는 게 있어요. 활구는 고려 그 지형의 모습, 고려 모습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만든 쉽게 얘기하면 은 덩어리예요.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버바. 실버바. 네. 은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국제무역항에서는 왜냐면 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잖아요. 금과 은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금은 가져가시면 어디든지 이거는 이제 바꾸면 그 나라의 화폐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이제 그 은이 또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이죠. 그 다음에 성종 때, 성종 많이 나왔습니다. 최승로의 시무의 18조에다가 또 뭡니까 그 서희가 활약했던 그 시대 강등 6주 성종. 근데 이 성종 때 철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로 만든 동전이라는 철로 만든 화폐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전이 있는데 그 이전도 아마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종 때 여기 이제 굉장히 꽤 오래된 건데 건원중보라는 게 있어요. 건원중보. 성종 때 건원중보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성종 때 건원중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종 때는요 해동 통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봐. 고려시대 숙종 앞에 내가 설명드렸는데 숙종 뭐가 있었지? 동북구성. 그죠? 동북구성. 그건 예종이구나. 윤관의 별무반이 만들었던 시점이 숙종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동북구성 확보한 게 예종이고요. 이 숙종
해동 때 해동통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재밌다? 고려도 숙종이 있지만 조선도 숙종이 있잖아요. 그죠? 조선 숙종도 화폐와 연결되어 있어요. 조선 숙종 때 굉장히 널리 통용된 화폐는 뭐냐면 상평통보예요. 이름도 비슷하지. 예. 고려 숙종은 해동통보, 조선 숙종은 상평통보. 오케이. 요거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키기 위해서 주전도감, 네, 전, 예, 돈을 주조하는, 만드는 도감, 임시기구라는 것이죠. 이런 주전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유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 화폐는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10,000원, 1,000원, 5,000원, 50,000원. 그 50,000원 신사임당 그 화폐가 진짜 5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잖아. 그냥 종이일 뿐이잖아. 금도 아니잖아, 그거. 그거 만드는데 단가가, 원가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0,000원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50,000원어치 물건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야? 그냥 종이일 뿐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 50,000원에 우리가 신뢰를 구축해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50,000원권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는 신뢰와 가치 부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는 좋잖아. 돈을 찍어내면 그만큼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사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러니까 미국은 좋겠어. 예, 미국은 기축통 아닙니까? 그냥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난 진짜 미국 정말 달러 그냥 쫙 찍어내는 거야. 그냥 끝없이 찍어내는 거야. 끝없이. 정말 어쨌건 네. 왜냐면 찍어낸 만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정부도 돈이 급해. 성을 쌓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 그럼 돈을 찍어내자. 그러면 좋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정부는 유통을 시키고 싶지만 이게 안 돼. 왜냐면 가치 부여가 안 되니까. 내가 이 해동통보에 이걸 가져오면 쌀로 바꿔준디? 진짜? 너 싫어. 난 못 믿어.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물, 네. 쌀, 옷감 이런 걸로 바꿔줘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치 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화폐가 유통되는 그 시기는 조선 후기로 와야 돼요. 상평통보가 최초로 유통이 가능한 화폐, 역사상 가장 최초의 어떤 화폐가 상평통보가 되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영상점,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들이 있어요. 뭐 서점이죠, 서점. 다점은 뭐냐면 이제 다방, 네, 차. 고려에 또 이 차 마시는 게 또 다실 유명하거든요. 다점.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상점.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화폐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전. 자, 이 시전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전에서 경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경시서. 이 경시서는 뭐냐면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것. 예를 들면 기증왕 때 여러분들 경주에 동시를 세우잖아요. 그 동시를 관리 감독하는 게 동시전이라는 걸 만들었죠. 똑같아요. 고려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시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평창, 네, 늘 항상 똑같이 물가를 조절하는 창고. 그래서 상평창이라는 물가 조절 기구도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시서, 상평창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자급자족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급자족. 그냥 스스로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 쓰는 물류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배층들만 뭐 병란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 요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네요. 이건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공업에는요,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향소, 부곡, 향부곡, 소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고려시대 때.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명학소 있었고,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다인철소,
충주에 있는 다인철소의 몽골과의 항쟁도 있었고, 그죠? 이런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려 후기에 되면요, 민영 수공이 발달하고요. 이 민영은 이제 민간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사원이 또 이런 수공업이 또 발달합니다. 사원하면 이제 사찰 아니겠습니까? 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원 수공업도 또 유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자, 고려는 어떤 사회로 구성이 될까요? 자, 보면은 일단 이제 신분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신분제도가 문벌, 중간층, 양민, 천민, 대략 이런 신분. 요건 뭐 조선시대 와서 또 거의 유사하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개의 어떤 층으로 나뉘어지네요. 그래서 요 앞쪽 문벌, 중간층, 양반과 중인들은 지배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민, 상민과 천민 이들은 이제 피지배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피지배층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죠? 자, 먼저 문벌, 뭐 호족, 문벌, 무신, 권문세족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에서 그 밑에 있는 중간층은요, 하급 관리. 그러니까 이들을 서포트해주는 하급 관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잡류, 남반, 군반, 향리, 뭐 궁궐에서 일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군인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2군 6위 같은 거, 중앙군 2군 6위, 뭐 그런 군반이 있다든지, 지역에서 그 지역, 향리, 향부곡소, 속군, 속현, 실질적 지배 세력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류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민입니다. 양민은 이제 세금 내는 층이잖아요. 백성들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양민들 중에서도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백정이에요. 선생님, 백정이요? 무슨 소리예요? 백정은 소 잡고 돼지 잡는 천민들 아닙니까? 근데 왜 신분이 양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백정은요, 조선시대의 백정입니다.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은 달라요. 고려 백정은 일반 양민이에요. 일반 양민.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 백정 이쪽에 이제 나중에 소 잡고 돼지 잡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조선시대 오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일반 백정들이 그들과 좀 구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래, 너희들이 백정해라. 난 이제부터 백정 안 할래. 라고 해서 분리가 되면서 조선시대는 결국 백정이 천민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고려시대는요, 일반 백성들을 백정이라고 한다.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민은 양민이에요. 향부곡 소민들이 있어요. 향부곡은 주로 농사를 짓고, 소는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 지역, 예를 들면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을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반란이 일어난 지역을 이렇게 향부곡소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또는 향부곡 소민들이 공을 세웠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승격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이 향부곡 소민들은요, 일반 백정들에 비해서 세금은 좀 더 많이 내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이런 어떤 차별성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향부곡 소민들이 들고 일하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양민들이 있고 이들이 대다수고요. 천민이 있어. 천민 여러 가지 다수가 있겠지만 천민 중 제일 많은 사람은 노비들입니다. 노비들은 그냥 말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는 도구.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말하는 도구야. 말하는 도구. 이건 재산이야. 재산. 그래서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다. 사람을 매매하고 사람을 상속하고 사람을 증여한다고? 대박. 신문제 사회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천즉천이 뭐냐면, 이건 뭐 그냥 한번 알고 계세요. 뭐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한 사람이 천민이야. 그러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야. 한쪽이 천민이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조직이 있는데요. 고려시대 농민들의 조직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기 향도라는 게 있습니다. 향도. 이 향도가 뭐냐면, 향도가 고려 전개는 그냥 불교 신앙 조직. 여러분들 왜 그 사찰 같은 데 가시면 향을 피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 향 피우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향을 공양드린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거든요. 존경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을 피우기 위한 무리, 도가 이제 물이라는 의미거든요. 무리 도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불교 신앙 조직, 이 매향이라 그래가지고 그렇대요. 그 향나무를 이렇게 바다에 묻어두면 이 향나무가 떠오르는 순간 미륵부처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향나무를 이렇게 바다에 묻는 뭐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향도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기로 오면 그냥 마을 공동 조직, 상장 제례, 예, 사람 죽었어. 예, 그럼 마을 사람 다 모여가지고 관 내고 이렇게 가는 상장 제례의 조직으로 성격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향도는요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 피우는 무리, 예, 그래서 향 피우는 무리 불교 조직에서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사회제도입니다. 고려의 사회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흑창이라는 거 있다. 예, 요게 흑창이 나중에 의창으로 바뀐다. 어느 왕 때? 성종 때. 아이고 성종이 일을 한 거 맞네. 그죠? 성종 때 바뀐다. 그리고 고려에는요 제위보라는 게 있어요. 보는 뭐냐면 일종의 사람들이 기금을 형성해. 요즘도 왜 그 영화 이렇게 한 번 보면 무슨 뭐 기금이 있는데 그 일부는 거기 가서 그 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제위보, 그러니까 보가 제위보만 있는 게 아니야. 보가 붙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 특징, 제위보는 빈민 구유를 위해서 기금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보, 굉장히 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만든 보냐. 이게 이제 고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들, 동서대비원, 혜민국, 뭐 병원이나 약국 같은 거죠. 동서대비원, 혜민국 다 뭐 동쪽과 서쪽에 있는 대비 큰 자비를 베푸는 곳, 예, 혜민국, 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약국, 병원들이 이렇게 쓰였네요. 그 다음에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구제해주는 임시기구, 구급도감, 이건 뭐 119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빈민구일기구들이 있다. 그 다음에 법률은요, 당나라 법과 관습법이 있는데 관습법이 더 강력했어요. 그냥 그 마을에서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행했다는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 질서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태장도유사, 뭐 어떤 그 법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네. 태, 이렇게 때리는 거죠. 장, 이것도 이제 이건 더 굵은 걸로 때리는 거고, 도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거고, 유는 유배 보내는 거고, 사는 죽이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그 법률들이 있었다. 가족대도를 보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조선 후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데,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가정 내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도 여러분들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 민법, 대한민국 민법도요. 아들, 딸 똑같이 균분 상속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냐면 1990년도 민법 개정되면서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장남이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법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선 후기틱한 그런 모습들이 야, 1990년 민법이 바뀌기 전까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선 사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다시 고려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균분상속, 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혹시 부모님 돌아가서 재산이 남았어. 이거는 무조건 아들, 딸 똑같이 n분의 1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야.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졌어. 그러면 뭐야? 윤행봉사. 아니, 딸도 당연히 제사 지내야지. 그건 또 맞는 것 같아. 지금 민법에 의해서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똑같이 나눠. 그러면 아들도 제사를 한번 지내고, 그 다음은 딸도 한번 제사를 지내고. 그게 맞지 않나? 왜 아직까지는 제사를 장남, 아들,
위주로 지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티칸. 이게 아직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어쨌건 민법적으로 지금 재산을 좀 똑같이 나눈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올해는 아들, 그 다음에는 딸,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설이나 추석 때도 뭐 남편 집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딸이 제사를 지내니까 딸 집에 먼저 오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쨌건 이게 이제 고려시대 어떤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외가 쪽도 음서가 가능한 거예요. 친가 외가를 나누는데 이 당시에는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뭐 이런 용어 자체가 고려시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친가와 외가를 나눈다고? 그냥 그런 의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어머니 쪽의 음서 조상들이 좀 좋아. 그럼 내가 덕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호적도 나이순으로. 이게 조선 후기 오면은 나이순이 아니에요. 남자 위주로 이게 기재가 되거든요. 예, 호적도 나이순으로.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이게 가정 내 어떤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선 후기의 그 짧은 시기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선입견, 그런 어떤 편견들을 깨기 위한 도구,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어떤 사회, 경제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선들, 남녀 간의 사랑도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 그리고 아주 그냥 적나라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조선 후기, 특히 유교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 한번 고려인들의 어떤 눈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려의 경제사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